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8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쇼 5월 15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제가 이 정치부 기자 생활을 시작한 것이 1988년입니다. 그때 이 총선 때부터 취재를 시작해서 첫 대선 취재를 한 게 1992년 대선 취재를 했습니다. 그때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맞붙었죠. 그때 제가 김영삼 후보 쪽을 담당을 해서 전국을 같이 유세를 취재를 하면서 현장을 전국 곳곳을 돌아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대선 취재를 쭉 했습니다. YS 이후에 DJ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쭉 그 순간까지 다 취재를 했고 문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될 때도 계속 제가 방송을 하면서 계속 추적을 했죠. 자, 그런데 지금처럼 이런 대선판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다 처음이죠. 조기 대선이 또 두 번째 실시된 것도 있고 하지만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언론의 관심이 어떤 그 취재 현장, 그러니까 유세 현장에 다 집중이 되고 어떤 정책이나 이런데 비교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그 정치부 기자들이 집중하는 것이 국회 법사위원회입니다. 법사위원회. 정청래가 마음대로 하는 그 법사위원회. 왜냐하면은 법사위에 이재명의 방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을 지금 법사위에 다 쌓아놓고 있죠. 법사위 그 소위 단계에 거쳐서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당선되면은 만에 하나 이재명이 당선되면은 그것을 바로 법제화를 만들어서 법제화해서 이재명 방탄을 하기 위한, 그러니 한쪽에서는 선거운동하고 한쪽에서는 이 당선되더라도 그냥 끌려 내려올 가능성이 많으니까는 이 당선 무효형 피선거권 박탈형이 되면은 다시 내려와야죠. 당선되더라도. 그러니 지금 이재명 쪽에서 하는 것은 한쪽은 선거운동하고 한쪽은 방탄하고 바쁩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어제 어처구니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안들을 다 통과를 시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핵심 포인트는 이재명이 당선되면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대혼란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야 되는 그 상황인데 현재 사실 국민의힘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아직 이렇다 저렇다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고, 한동훈은 받아들일 수도 없는 세 가지 안을 제시를 해서 그거 안 들어주면 나 선거운동 안 해 이러고 있고, 홍준표는 미국으로 하와이로 가서 지금 이재명, 제가 오늘 낮에 전에 들었다시피 이재명이 집권하면은 국무총리를 맡기로 밀약을 했다 이런 그 보도까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해명도 지금 홍준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들을 제가 먼저 전해드리고, 제가 이재명이 당선돼도 대선 2라운드가 펼쳐질 수 있다. 바로 멀지 않은 시점에. 자, 그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켜야 된다. 오늘 또 대법원에서 계속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는, 만약에 이재명이 되더라도 그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은 마지막에 전해드리고, 오늘의 정치학 토픽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탈당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자, 그 진실은 뭐고 이게 과연 무슨 효과가 있다고 지금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지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소모전입니다. 소모전. 그리고 홍준표 이재명이 총리 던지면 덥석 물까. 자, 그리고 그래서 제가 하와이로 김문수 후보의 특사가 지금 날아갑니다. 하와이로 갑니다. 설득하러. 자, 그 부분도 잠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준석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매달리느냐. 저는 이준석이 완전히 과포장된 허당 후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이준석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 부분까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선되면 대선 2라운드가 펼쳐질 수 있다. 자, 그것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정찰 토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필요하면 나를 밟고 가라.
말을 했다. 자, 그래서 탈당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중요한 김문수 후보 움직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의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해서 문수 대통 펀드, 운수 대통이란 말이 있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빌어서 문수 대통, 김문수 대통 펀드를 출시를 합니다. 250억 원 규모를 모으는데 이 선거 자금을 지원을 받았죠. 선관 예산 250억 받았는데 앞으로 들어갈 돈이 한 250억 정도 된다고 추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뭐 15% 이상 투표를 하게 되면은 국고에서 한수를 받죠. 그때 이재명이 지난번 대선에서 국고에서 보전을 받죠. 한수가 아니고 보전을 받죠. 보전 받은 거 434억 원. 이제 선거법에서 확정되면은 토해내야 될 상황인데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수 대통 펀드를 당원과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지금 모금을 한다. 8월 지금 19일 오전 10시에 이 문수 대통 펀드를 출시를 해서 참여한 그 원금의 적정 이자를 더해서 8월 중순경 다시 상환을 합니다. 이 펀드에 이렇게 일종의 투자 개념 비슷하죠. 여기에 적정 이자를 뭐 투자는 아니더라도 일단 이자가 약간 붙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쯤 참여자들에게 상환을 한다. 왜냐하면 국고에서 환수를 받으니까 그 돈으로 상환을 한다는 겁니다. 김문수 캠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어떤 후보보다도 깨끗하게 정치를 해왔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수령하지 않은 것도 기존한 국민 혈세를 아끼고 투명한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제 많은 참여를 당부를 하는 상황이고, 자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상당히 일단 실망스럽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 제가 어제 그 여론조사를 설명을 드렸죠. 어제 8%포인트 격차가 나온 게 있었고 하나는 20%포인트 격차가 나왔죠. 그 차이가 8%포인트 격차는 그 전화 면접원 조사, 갤럽에서 했던 거 전화 면접원 조사였고 20%포인트 격차가 난 것은 이 ARS 조사였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화 면접원 조사가 20% 격차가 났고 이 8% 격차가 적은 것은 ARS 조사였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제 갤럽에서 20% 격차가 난 그 방식 전화 면접원 조사를 한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여기서도 이 격차가 22%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 엠브레인 퍼블릭을 비롯해서 4개 여론조사 업체가 공동으로 하는 조사가 있죠. 전국 지표조사, MBS. 이 MBS 조사는 항상 보면은 좀 좌파 쪽에 유리하게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민주당 이재명이 49%를 받았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27% 받았습니다. 22%포인트 차이가 났고, 이준석이 7%. 이준석은 계속 거선입니다. 자, 물론 이게 전화 면접원 조사라고 해도 상당히 큰 격차가 나서 이 현실을 이제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ARS 조사는 이것보다는 훨씬 절반 정도, 한 10%포인트 정도 격차가 나는 걸로 나옵니다. 어제 8%까지 나왔고. 어쨌든 이 총력을 더 기울여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이 어떤 구도 변화, 그러니까 안에 대선 저 체제에 대선 캠프에 좀 활력을 불어넣는 상황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특히 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쯤 좀 합류를 해서 본인이 어떤 개헌 문제를 고려를 해서 좀 외연을 좀 확정을 해주는 그런 것도 좀 기대가 되고, 사실 한동훈은 지금 참여를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탄핵 반대한 것을 사과하라. 이것은 김문수 후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일부러 그런 조건을 내 걸은 겁니다. 내 걸어서 본인이 선거운동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의도겠죠. 그런데 한동훈도 만약에 이게 이재명으로 이 정권이 넘어가면은
여기서 이번 대선에서 참여하지 않고 그냥 간 걸로 불구경하듯이 하고 계속 이게 국민의힘을 향해서 비판만 하면은 이제 그 한동훈의 정치적 앞날은 없습니다. 갈 곳이 없어집니다. 대선 끝나면은. 그래서 대선 전에 저는 한동훈이 참여를 하리라고 보고, 홍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 그 말씀은 잠시 후에 일단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반전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이죠. 반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것이 바로 반전을 하겠다고 불거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논란인데, 지금 이런저런 진실 게임도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하면은 아마 이 상황이, 제가 정리해 드리는 이 상황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저도 보도를 다 종합을 해보고 저도 뭐 취재를 해보고 했는데 이 상황이 가장 정확하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 지금 상황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은 이겁니다. 필요하면은 나를 얼마든지 밟고 가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특히 김문수 후보의 뜻에 따라서 김문수 후보가 직접 요청을 하면은 탈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가지고 있다. 김문수 후보가 그 선출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되고 나서 한독수 후보와 이렇게 이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정리가 되고 나서 최종 선출 직후에 지난 11일이죠. 그 직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직접 필요하면 나를 얼마든지 밟고 가도 좋다.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 다음으로 지금 전화로 온 김문수 후보에게 그 김 후보 다음으로 김 후보의 대선 승리를 갈망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다. 그래서 나도 승리를 갈망하고 있으니까는 승리하는데 필요하다면은 내 거취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그 김문수 후보에게 이름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알아서 해라. 선거 전략을 짜보고 참모들과도 이야기를 해보고 내가 탈당하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은 이야기하라. 그럼 탈당하겠다는 그 뜻을 전달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 대한,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를 고용노동부, 환경노동부 장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그 발탁을 해주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의리나 신의는 절대 생각하지 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는 말입니다. 김문수에게. 대선에서 이기는 것이 곧 의리고 신의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 의리나 신의나 생각하지 말고 내 탈당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나에게 이야기하면은 내 탈당하겠다는 뜻을 전달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한 첫 건 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서초동 사저에 머물고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서 주로 이제 독서로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어찌 정확하게 지금 대선판 분위기는 잘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는데 선거를 지휘하고 현장을 직접 다니는 후보에게 후보가 잘 아니까 내가 탈당하는 것이 과연 그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후보가 잘 아니까 후보에게 다 맡기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 직후 이런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한 통화가 있었고 11일 있었고 그 이후에 추가로 직접 접촉한 적은 없는 것을 안다. 이 말을 왜 덧붙이냐면은 최근에 이런 보도들이 나왔죠. 국민의힘 일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경로를 했느냐 하면은 김문수 후보가 최근에 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죠. 근데 비상계엄에 사과를 했다고 탄핵 반대까지 사과를 한 건 아닙니다. 비상계엄과 이 탄핵을 분리를 한 거죠. 비상계엄은 사과를 했지만은 과연 이 탄핵이 탄핵될 정도의 사유인가? 그것이 탄핵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지금 보도가 일부에서 된 것이 그 비상계엄에 사과를 했다는 데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 왜 당신이 그걸 사과를 하느냐.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데.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1일에 김문수 후보가 원하면은 나는 탈당을 할 수 있다는 보도를 전화 이후에는 전화가 없었다는 거죠. 접촉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로설, 계엄에 대해서 사과한 데 대해서 경로했다는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에게 다 이름을 했으면 김문수 후보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김문수 후보는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문제다. 판단하실 문제다. 내가 이렇게 선거에 도움이 되니까 좀 탈당을 해 주십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 해 주시면 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탈당을 하라 말아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물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뭐 본인이 직접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정중하게 탈당을 권유를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비대위원장의 입장이고 무조건 후보가 중요합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도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문제다. 이렇게 한 상황이죠. 오늘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한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는 윤 전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문제다.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전직 대통령에게 탈당하라 말아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다. 어떤 뭐 선거에 약간 유리하려고 탈당을 해달라고 말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 자, 그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 판단에 맡기겠다는 건데, 그럼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 판단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한 세 갈래죠. 다 하면 네 갈래입니다. 일단 탈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지지층의 여론이 있고, 하나는 지금 소개드린 대로 자진 탈당을 해야 된다. 자진 탈당, 누구에게 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진 탈당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탈당을 계속 권유를 해야 된다. 권유를 해야 된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하겠다는 거죠. 탈당을 안 하면은 탈당하려도록 권유를 해야 된다. 이게 하나 있고, 하나는 아예 강제 출당을 시켜야 된다. 한동훈이 주장하는 거죠. 강제 출당. 민주당에서도 주장을 하는 거죠. 강제 출당 이렇게 있는데, 자, 핵심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탈당을 하든 출당을 하면은 이게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는지를 봐야죠. 도움이 되는지. 자, 지금 탈당을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소위 말하는 중도층 이야기를 합니다. 중도층의 표를 얻어야 된다. 아니, 그런데 지금 중도층이 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을 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 뭐 관심을 다 쏟고 있나요? 극히 일부는 표줄 것을 정하지 못했던 극히 일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은, 그리고 비상계엄 자체에 부정적인 유권자 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은 좀 호의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게 핵심은 아니죠. 이번에 김문수에게 표를 찍느냐 마느냐 하는데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다른 사안들이 더 많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탈당을 하게 되면은 기존 지지층, 탈당에 반대하는 기존 지지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 지지층은 물론 그래도 많이 가서 김문수 후보에게 찍겠지만 일부는 이게 그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서 거리에 막 나갔던, 광장에 쏟아져 나갔던 그 우파 유권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투표장에 아예 안 나가거나 그런 경우가 저는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뭐 소위 말하는 중도층을 약간 유인하는 그 효과보다는
오히려 역작용. 그 기존 그 지지층이 그 만족해 하지 못하는 그런 역작용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 지지층이 투표를 외면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들을 텐데 이것도 또 홍준표 이야기가 됩니다. 홍준표 전 시장 이야기인데 이 똑같은 상황이 2016년에 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이 치러졌죠. 2017년에 조기 대선이 치러졌는데 그때 홍준표 그 후보가 자유한국당 대표로 후보로 나갔죠. 근데 이제 문재인에게 졌습니다. 문재인에게 지고 나서 그때 대선할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이야기를 막 나왔습니다. 그때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홍준표가 지고 나서 바로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계속 뭐 그때 썰어진 당을 재건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대로 재건 못했습니다. 어쨌든 다시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그때 문재인 정부 초기니까 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졌죠. 그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그때 문재인 정부 초기에 뭐 북한하고 무슨 뭐 평화 이제 가짜 평화 공세 이렇게 홍준표는 이야기했지만은 어쨌든 북한하고 그 김정은하고 화해 모드를 조성을 하면서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야당인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막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그 다음 해 2018년에 바로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선 그 탄핵 과정에서 떨어져 나갔던 유승민 쪽의 바른정당 세력과 다시 합치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른정당 쪽에서 요구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이었습니다. 지금 한동훈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때 유승민이 이야기한 게 똑같습니다. 지금 한동훈은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까지 시켜야 된다. 그때 유승민은 박근혜 당시 전 대통령 출당시켜야 된다. 똑같은 요구였죠. 그런데 그때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또 복당을 하려는 쪽에서 그 요청이 있으니까 그때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강제 출당을 시켜버렸습니다. 강제 출당시켰습니다. 그때.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 출당시키니까는 그래도 기존에 남아있던 그 기존 지지층이 여기 또 이탈을 하는 겁니다. 또 이탈을 해서 지지율이 더 떨어졌죠. 더 떨어져서 이게 2017년 말에 일어났던 상황인데 그게 계속 이어져서 2018년 6월에 지방선거, 6월 지방선거에서 그때 홍준표가 당을 여전히 이끌고 있었는데 대참패를 했습니다. 지금 기억나시죠? 그때 그 대구시장 경북지사 그리고 저 제주도 원희룡 그 무소속 빼고는 전부 다 강력단체장 민주당에게 다 내줬죠. 그게 바로 그 직전에 일어났던 게 떨어지는 지지율 만회를 하려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 출당을 시켰는데 효과가 있기는커녕 오히려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그 다음 선거에서 폭망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출당 조치를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오히려 저는 역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맡겨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당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을 하면은 이 탈당을 뭐 할 수도 있고 아니고 그게 오히려 이 역효과가 난다고 그 판단을 하면은 탈당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 그걸 또 이것을 계속 당 안에서 이렇게 그 국민의힘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은 또 하나의 그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선거의 뭐 쟁점이 됩니다. 그러면 유리할 게 하나도 없죠. 민주당은 계속 그 돌출 쓰면서 출당시키라 뭐 내란 동조 세력이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그냥 조용히 그러니까 덮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이 문제를 꺼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정말 그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보면은 그렇게 뭐 그 출당을 권유를 하고 막 할 수도 있지만은 선거에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지금 홍준표 2017년 사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맡겨야 된다.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점으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정치 핫토픽 홍준표 이야기입니다. 자, 홍준표 결국 이거였느냐? 이재명이 총리 던지면 덥석 물 것인가? 제가 오늘 이 낮에 혼술 시간에 전해드린 이야기죠. 그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상황들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스원이 보도를 했고 그리고 다른 언론들도 추가 취재를 해서 이것을 또 받아서 썼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거죠. 이재명 쪽이 홍준표 쪽과 차기 정부의 국무총리직 임명에 관해 논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 언론에서 확인됐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취재를 많이 한 겁니다. 알려졌다 전해졌다가 아니고 이번 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직 인수위 없이 6월 4일부터 바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당선된다고 보니까 내각 같은 걸 다 짜고 있습니다. 지금 다 짜고 있는데 그 초대 국무총리로 홍준표를 염두에 두고 있고 더 구체적입니다. 이재명 쪽 사람이 이달 초 연휴가 있었죠.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다 끼어 있는 그 연휴 기간 중에 홍준표 쪽에 연락을 해서 홍준표가 국무총리를 맡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사를 타진을 했다. 이때 물론 대선에서 이재명이 이기는 것을 전제로 뭐 해야지 그렇게 대화가 되죠. 그런데 홍준표 시장 쪽이 가부간에 확답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총리직 논의에 상당히 적극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그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고 또 그 시점은 바로 그 홍준표 전 시장이 양강전에 올라가지 못했죠. 4강전을 그 경선에서 4강전을 하다가 그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홍준표 이렇게 4강전을 하다가 양강을 두 사람을 뽑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탈락을 했죠. 이 김문수와 한동훈이 올라가고 그때 정계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 또 심지어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미국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29일 날짜인 4월 말에. 그런데 그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 연휴 기간에 그런 제안이 간 겁니다. 홍준표가 이제 경선에서 떨어지고 탈당을 하고 정계 은퇴하겠다고 하니까는 이재명의 밀사가 가서 총리직을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확답은 안 했지만은 상당히 적극성을 띄었다. 그래서 이걸 그 이후에 일어난 이재명과 홍준표의 말을 보면은 이게 마치 진짜 뭐가 있는 것처럼 계속 보였다는 겁니다. 먼저 그 이재명, 그 홍준표는 그 이후에 계속 국민의힘을 공격을 했죠. 국민의힘 공격 두 번이나 탄핵당한 데에서 무슨 그 탄핵당한 정당이고 또 그때 한독수 그 후보로 이제 후보 교체론이 일어났을 때 아주 그냥 국민의힘 저거 뭐 정당이 아니다는 식으로 막 질타를 했습니다. 마치 이제 정을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막 질타를 그 공격을 했죠. 그때 이재명이 지방 유세를 다니면서 의미심장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연휴가 지나고 나서 그 홍준표 고향 경남 창녕에서 유세를 하면서 사실 홍준표와 최근 통화를 했다. 자기가 통화를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민생을 위해 유능하고 충직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을 통해 성과를 내고 평가받고 싶다. 자, 유능하고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뭐 진영 가리지 않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 속에
홍준표 전 시장 같은 훌륭한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많이 노력하려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탁을 하겠다는 뉘앙스를 은근히 풍긴 거죠. 그 전에 벌써 밀사를 보내서 총리직을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점에 홍준표를 지지했던 모임들, 뭐 홍사모, 홍사랑, 국민통합진홍, 홍준표 캠프 SNS 팀, 이 사람들이 이재명 지지를 선언을 했죠. 그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실체가 있느냐 이 논란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쭉 단체로 가서 이재명 지지를 선언을 합니다. 딱 그 시점에. 그것뿐이 아니죠. 그 홍준표 캠프에 있던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도 그 이재명 캠프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과거에 이제 문재인 욕하고 한 것 때문에 이 퇴짜를 맞았는데 어쨌든 이 캠프에 있던 사람이 홍준표 캠프에 있던 사람이 그걸로 가려고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은 특히 오늘 이 보도가 나오기 전에 그 국무총리설 보도가 나오기 전에 오늘도 SNS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이 홍준표 전 시장이 하와이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 당, 자 국민의힘을 그 당이라고 부릅니다. 그 당이 내게 베풀어 준 건 없다. 자 30년 전 정치를 모를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유에 따라서 꼬마 민주당을 갔다면 이런 의리, 도리,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당에서 오랫동안 가슴 마련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2번이나 탄핵당한 당에 정남이가 떨어졌다. 이런 글을 다 막 올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이 보도가 나왔죠. 총리 제안이 있었다. 적극성을 띄었다.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양쪽은 일단 부인을 합니다. 당연히 부인을 하겠죠. 지금 뭐 그게 아니야 맞아 제안을 했어 할 수는 없죠. 제안 받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양쪽이 다 부인을 하는데 SNS에 계속 그 하와이에서 글을 올리는 홍준표 전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SNS에서 부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보도가 되고 다 본인도 다 보고 그 보고도 받고 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이런 제안이 갔었다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 것이 거의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오늘 글 올려서 저거 조금 전에 그 요지만 설명을 드렸지만은 사실상 그 대선 이후에 정치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 하와이로 갔는데 오늘 SNS에서는 정치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하와이는 놀러 온 게 아니고 대선을 피해 잠시 망명 온 것이다. 대선이 끝나면 돌아가겠다. 누군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이 몹쓸 정치판을 대대적으로 청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국민의힘을 은퇴한 것이다. 국민의힘을 은퇴한 것이다.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정치판을 떠나겠다고 하고 갔는데 갑자기 정계 은퇴가 아니고 국민의힘을 떠난 것이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더 구체화됐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정계 은퇴 선언했던 것보다 이제 정계 은퇴한 상황에서 뭐 다시 가서 이재명이 집권하고 나서 국무총리를 맡으면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는 나 지금은 정치를 떠난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싫어서 국민의힘에서 은퇴한 거야. 이렇게 지금 말을 바꾸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또 본인이 뭐 억울하다는 식의 말을 썼습니다. 5번의 국회의원은 당의 도움 아닌 내 힘으로 당선됐고 2번의 경남지사는 친박들의 집요한 견제와 엄해 속에서 내 힘으로 경선에서 이겼다. 그리고 오히려 박근혜 탄핵 이후 개멸된 당을 내가 되살렸을 뿐이다. 자 이렇게 쭉 쓰는 것을 보면은 떠나기 위한 명분을 막 갖다 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국민의힘을 30년 동안 있던 것을 떠나는데 그냥 국민의힘 싫어. 나 갈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전부 어떤 견제도 있었고 다 대구시장도 이 방해가 있었고 박근혜 때 내가 당을 다 되살려 놨는데 또 나를 이렇게 내치고
이 지금 명분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경선에서도 사기 경선을 하는 것을 보고 내 청춘을 묻은 그 당을 떠났다. 국민의힘에서 은퇴한 것이다. 정계 은퇴가 아니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리설이 더 설득력을 얻는 거죠. 핵심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게 정말이구나 하는 것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보수 진영의 아웃사이더였다는 건 그걸 두고 하는 말이다. 자기가 뭐 핍박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 국민의힘 안에서 30년 전, 자, 잘 들어보십시오. 30년 전 정치를 모를 때 노무현 전 대통령 따라서 꼬마 민주당을 갔다면 이런 의리, 도리,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당에서 오랫동안 가슴 아리는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30년 전에 민주당 계열로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가지 않아서 지금 이런 당에 내가 남아 있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때 민주당에 갈 걸. 그런데 지금이라도 가야 되겠다. 이 느낌이 딱 듭니다. 저는. 갑자기 30년 전. 그런데 이게 시점이 안 맞습니다. 저도 그때 한창 정치부 기자 하면서 취재를 했는데 시점이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게 꼬마 민주당 노무현 전 대통령을 따라서 간다. 이 1990년에 3당 통합이 있었죠. 그때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이끌던 민정당, 총재로 이끌던 민정당, 그리고 이 김종필 총재가 있던 신민주공화당, 그리고 이 YS 김영삼 총재가 이끌던 이 통일민주당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3당 통합을 했습니다. 3당 통합을 했는데 통일민주당에 있던 노무현을 비롯해서 몇 사람이 그러니까 보수 쪽과 같이 통합을 하는데 반발을 해서 나왔죠. 나와서 그쪽에서 이 꼬마 민주당이라고 이기택 그때 잡고 왔어요. 이기택 총재가 만든 꼬마 민주당이라고 그 당을 만들어서 그 나중에 이제 그쪽이 다시 결국은 뭐 우여곡절 끝에 지금 민주당 세력으로 됐죠. 그런데 그때는 제 기억에 분명한데 홍준표 전 시장이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주당을 따라서 갈 걸. 그때 검사였는데 왜 어떻게 정치에 들어왔느냐 하면은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적이 박철원 전 장관이었죠. 같이 이제 3당 통합을 하고 나서 민정계 박철원, 민주계 YS 해서 권력 다툼을 벌였죠. 그리고 YS가 정권을 잡고 나서 수사를 하는데 이른바 설론 머신 사건 수사를 합니다. 그 박철원을 겨냥을 해서. 그 박철원이 나중에 구속됐죠. 박철원을 겨냥해서 설론 머신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 검사가 바로 홍준표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래시계라는 드라마의 모델이 됐다는 것도 그 수사에서 나온 거죠. 권력자 박철원을 이제 수사를 한. 그때 뭐 이건계 뭐 이런 사람들 몇 사람을 감옥에 막 넣었죠. 그리고 나서 YS가 공천을 줘서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시점이 안 맞죠. 본인이 그때 이 노무현을 따라갈 걸 한 거 이것은 어쨌든 그것은 이제 그런 제가 볼 때는 이 시점이 안 맞는다는 말씀이고 결국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못 간 민주당에 이번에 가겠다. 이 뜻을 비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사실 홍준표는 이번 대선에서 좀 역전을 하고 좀 추격을 하는데 필요한 인물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본인이 지금 발끈해서 그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후보 자리를 내줄 때도 그때 당원 투표에서 졌죠. 그리고 이번도 책임 당원이 50% 들어오는 데서 또 한동훈에게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인에게 이제 밀렸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발끈한 측면이 있는데 그냥 실제로 이게 뭐 국무총리 밀락이 있었는지 그것은 100%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지금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렇다면은 한번 진위를 봐야 됩니다.
진위를 한번 살펴보고 이게 진짜인가. 만약에 그렇게 돼서 뭐 나중에라도 뭐 막판에 뭐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한다든가 뭐 그래야지 나중에 국무총리를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또 곤란해지니까. 그리고 홍준표가 선거를 도우면은 도움이 되죠. 실제로 도움이 되죠. 홍준표 그 후보 그 전 시장에게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팬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하면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있는 이 하와이로 특사를 보냈습니다. 특사를 보냅니다. 특사를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느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홍준표 캠프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소속 김대식 의원을 하와이로 특사로 보냅니다. 가서 홍준표 전 시장에게 그 이재명 총리실 사실이냐 이거 물어볼 수가 없겠죠. 뭐 나중에 사적으로는 몰라도 가서 선대위 합류를 좀 설득을 하라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지시를 해서 18일 모레 걸피네요. 18일 하와이로 출국을 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직접 요청을 했다. 그 김문수 후보가 김대식 의원에게 하와이에 있는 홍준표 전 시장을 직접 만나서 선대위 합류를 설득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 김대식 의원은 홍준표 전 시장은 최측근이죠. 그래서 특사 자격으로 건너가서 그 김문수 후보의 메시지를 좀 전달해 달라. 김문수 후보가 홍준표 전 시장과 같이 가겠다. 모시고 같이 가겠다. 같이 대선을 좀 띄워다오. 이런 그 당부를 전해달라고 지시를 내려서 18일 날 특사로 간다고 합니다. 하와이로. 한번 그 김문수 후보가 이 상임선대위원장을 제안을 해서 수락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바로 홍준표 전 시장이 그것을 부인을 하고 미국으로 가버렸죠. 자, 그것도 이런 일과 그 관련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오히려 지금 홍준표 그 전 시장도 지금 하와이에서 몸이 달아 있을 겁니다. 이 큰 판을 그냥 지나쳐야 되는가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김문수 귀국해서 김문수 후보를 돕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승리하게 되면은 그때 뭐 국무총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승리에 그 혁혁한 공이 있다면 또 경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대구시장, 경남지사, 당대표 2번 다양한 경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는 쪽으로 좀 돌아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대로 지지율이 좀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이 상황이어서 모두 다 할 수 있는 자원은 전부 다 동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제가 이 소식을 뭐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갈지 안 갈지 총리로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은 오늘 그것을 실행한 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행을 했습니다. 김상욱 그 울산에 계속 그 반기를 들고 했던 그 김상욱 민주당 친화적인 그 과거에 문재인 지지를 했다가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뭐 국민 추천제라는 걸로 국회의원 울산에서 배지를 달았는데 그냥 민주당처럼 행동을 해왔죠. 그 일종의 그 금배지 내다바이 했다고 봅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금배지 준다니까 덥석 받아가지고 그 금배지 들고 지금 민주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상욱이 오늘 이재명과 통화를 했는데 입당을 제안을 한 것으로 나는 이해한다. 자, 이재명 내 유세도 갈 거야. 이따위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금배지 국민의힘 국민 추천제로 받아가지고 뭐 이재명은 무슨 뭐 합리적 보수 인사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김상욱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김상욱은 무슨 뭐 이재명이야말로 뭐 보수다 뭐 이런 말을 했던데 참 가관입니다. 금배지 내다봐야 해가지고 민주당으로 그냥 건너가는, 그러면서 무슨 뭐 이재명이 뭐 진정한 보수다 어쩌고 하는, 자 이런 사람들과 홍준표는 좀 질이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홍준표 전 시장이 하와이에서 보내는 좀 희소식을 사실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선거가 어렵기 때문에 가용한 모든 사람들은 다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준석도 마찬가지죠. 이준석은 그런데 이게 동참 대상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죠. 오늘의 정치 토픽 세 번째입니다. 과포장된 허당 후보 이준석 다루는 법. 그냥 놔둬라. 그냥 놔둬라. 제가 좀 과하게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표현이 그런지 몰라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준석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퀴즈로 박근혜 퀴즈로 정치판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리고 어쩌다가 당 대표가 돼서 그 분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도 다 취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그 지금의 그 이준석이 얼마나 과포장되어 있는지 저는 압니다. 지금 지지율 한 7% 정도 나오는데 워낙 갈 곳이 없는 유권자들이 한 7% 정도 이준석에게 가 있죠. 그런데 언론도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후보는 40% 받고 한 후보는 30% 받는데 7% 받는 후보를 계속 3자 대결 해가지고 신문 같으면은 지면 배치를 할 때 거의 균등하게 3분의 1 정도, 뭐 3분의 1까지는 아니더라도 양쪽이 세우면 그 중앙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같이 3자 대결로 몰아가고, 방송에서도 무슨 뭐 동정을 이렇게 오늘 뭐 유세 일정을 소개할 때 거의 비슷한 분량을 해서 막 띄웁니다. 그리고 이 패널 구성에서도 TV 그 패널 구성에서도 뭐 이준석 쪽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이야기를 하고 하죠. 그런데 이게 과연 7% 받는 후보가 40% 30% 받는 후보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언론에서는 이 정당 후보, 국회 의석수를 가지고는 정당 후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을 가대포장하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죠. 이준석은 대표적인 여의도 낭인입니다. 여의도 낭인 출신입니다. 여의도 저 정치권 주변에 가면은 별 직업 없이 뭐 학벌이 있다고 해도 별 뚜렷하게 그 다음에 뭐 전문 직업 가진 것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선거철 되면은 한번 출마해보고 뭐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그리고 뭐 정보교환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그쪽 출신이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초기에 그렇게 분란을 일으켜서 오히려 발목을 잡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 어쨌든 더 이상 그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제 이준석이 지금 대선판에서도 지금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상당히 이 부적절한 언행들을 막 보이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제가 소개를 드리면, 이게 이 언론에 지금 다 부각이 안 되는데 다른 이슈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준석에 대해서는 좀 봐주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그 이제 패론적인 발언을 과거에도 많이 했죠. 과거 뭐 정진석 그 국회 부의장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하고 싸울 때도 거의 뭐 욕설을 비슷하게 했고, 안철수 마찬가지고, 그 전에 손학규 정치권의 원로들하고도 그냥 막 막말로 막 했는데, 지금 선거판에 또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홍준표를 비판을 했죠. 뭐 가정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홍준표에 대해서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권영세가 홍준표를 비판했다는 거죠. 이 당에서 2번의 대권 도전, 2번의 광역단체장 당선, 수차례 국회의원 당선을 한 분이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된다. 홍준표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 홍준표는 이제 거기 하와이에 가 있는데, 이준석이 갑자기 여기 뛰어들어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권영세를 향해서
사기 경선 피해자인 홍준표 전 시장에게 감히 타고난 인성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야말로 진짜 싸가지가 없다. 이준석이 권영 씨에게 진짜 싸가지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영 씨가 1959년생입니다. 이준석 아버지가 1957년생이죠. 유석면의 고등학교 동기.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싸가지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지금 대선에 나오겠다. 왜 또 홍준표를 그렇게 감싸느냐 하면은 그때 홍준표가 출국할 때 공항에 갔죠. 공항에 가니까 홍준표가 덕담을 한다고 이번 선거는 이준석과 자네의 싸움이야. 뭐 이런 식으로 또 편을 들어줬죠. 그렇다고 권영세를 공격을 하면서 싸가지가 없다고 자기 아버지 뻘에게 이런 인성. 그리고 어제 또 노인 폄훼 발언도 하나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그냥 묻혀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준석의 행태를 제가 뭐 찾으려고 찾는 게 아니고 과거에 워낙 이렇게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눈에 띕니다. 가령 김문수 후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령 김문수 후보가 미래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인가, 이제 성장론을 막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그러니까는 김문수 후보가 미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인가. 나이가 74세인데 뭘 성장시키느냐. 나이가 74세인데 74세가 뭘 할 수 있어. 이거 엄청난 노인 폄훼 발언이죠. 패론적인 발언이죠. 자, 어쨌든 이런 발언도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오늘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갤럽이 뉴스원 의뢰로 조사를 한 게 하나 있는데 차기 대통령 후보 중에서 호감도 말고 비호감도 조사에서 이준석이 당연히 1위에 올랐습니다. 그전에는 이재명이 자주 올랐는데 이제 대선판이 되니까 이준석이 또 등장을 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설치고 이런 패론적인 발언을 하고 하니까는 비호감도 조사에서 1위. 비호감도가 67%, 호감도가 28%. 자, 1위를 했다. 그리고 본인이 공을 들이고 있는 20대에서도 호감도는 39, 비호감도 51.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제가 이준석 이야기만 하면은 좀 목소리가 커지는 그런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또 오늘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준석 다른 후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저랑 친한 사람은 매일 저한테 전화 와서 단일화 조건이 뭐냐고 물어보곤 한다. 그런데 나는 그 당은 고쳐 쓸 수 없는 당이다.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해 준다.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급하다. 단일화하라는 사람이 있다. 천만의 말씀이다. 오히려 시간이 없으니 빨리 이준석을 통해서 정권교체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일종의 망상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준석에 대해서 오늘 또 이정현 김문수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도 이준석에게 마치 뭐 사과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때 이 당을 나간 데 대해서 본인이 알아서 나갔죠. 뭐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징계한 것을 취소해야 된다. 근데 징계는 이미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준석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준석은 가만 놔둬야 됩니다. 괜히 뭐 단일화하고 어쩌고 하면은 조금 전에 한 것처럼 밖에 다 이야기합니다. 다 하면서 저랑 친한 국민의 사람이 매일 저한테 전화 온다. 그리고 본인은 녹음 다 하죠. 녹음 다 했어도 어쨌든 녹음 막 틉니다. 이준석은 일단 제가 볼 때는 과연 완주를 할까 싶은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자금입니다. 선거 자금. 이 선거 보조금 제가 그제 설명을 들었죠.
그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는 한 200 몇십억 대를 받았는데 이준석은 15억 원 받았습니다. 이걸로 선거 못합니다. 그러면은 돈을 여기저기서 당겨서 써야 되는데 또 펀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완주를 했다가 지금 지지율 가지고 하면은 득표율이 한 자릿수겠죠. 그까지 완주하면은 한 자릿수면은 선거 보존 그 국고 보존은 못 받습니다. 10% 이상 득표를 해야지 선거 때 쓴 거 절반 15% 이상 득표를 해야지 전액을 보존을 받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도 과연 완주를 할 수 있을까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데 막판까지 가서도 득표율이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존재감을 가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를 했고 딱 40살 되는데 딱 맞춰서 출마를 했고 그다음에 무리하게 지금 막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득표율이 미미하게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면은 뭐 작은 문제도 작은 문제지만은 그 득표 결과를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득표율이 유의미하게 두 자릿수 나올 가능성은 지금 전혀 없어 보이고 그러면은 설거문이 이제 뒤로 물러서면서 국민의힘의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 마지못해 응하는 척하면서 무슨 뭐 이재명에게 정권을 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명분을 따라서 제풀에 저는 선택을 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다른 변수가 생겨서 더 계속 완주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둬야 된다. 뭐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하고 과거에 뭐 일에 대해서 징계한 것을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선의로 받아들이는 그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대치기를 당합니다. 역효과 그대로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좀 섣부르게 이렇게 이준석과의 단일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제 오랜 경험에 의한 판단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됐네요. 마지막 오늘 전차 토픽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당선되면은 대선 2라운드 대법원 재판 계속 자 이야기인데 일단 오늘 이재명 쪽에서 벌어진 일들 황당한 일들 몇 가지 빠른 속도로 소개를 드리고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계속 연일 본인이 암살을 하는 테러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갑옷을 입고 뭐 청와대 경호처에서 나 좀 경호해달라고 하고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계속 이렇게 할까? 심지어 뭐 이재명 테러설을 보면은 민주당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은 무슨 뭐 사거리가 2km에 달하는 저격용 괴물 소총이 밀반입됐다는 제보가 접수가 됐다. 특수 요원들이 뭐 동원이 되고 있다. HID OB 요원들로 구성된 특수팀이 가동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테러 위협이 막 현실화된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하냐면은 결과적으로 이 계엄과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 계엄을 했던 세력들이 계속 자기를 그 HID 이야기를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거 연결시키려고 내란이 지속된다는 이 프레임을 걸려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것들을 그런 무시무시한 이 제보를 받았으면은 수사당국에 신고를 해야죠. 자기들은 이재명 암살 테러 제보 7건 받아서 제보를 7건 받아서 수사 중이다 이랬는데 경찰에서는 아니 그런 사실 없다. 그 나경원 선대위원장이 경찰청에 제출을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어제 기준으로 이재명 신변 위협과 관련돼서 고소 고발 진정 사건이 단 한 건도 없다. 경찰이 이 공문을 통해서 이재명과 관련된 암살 저격 테러 사건 접수 내용을 밝힌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 자기들은 7건을 수사 중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경찰에 접수된 것은 한 건도 없다. 결통을 난 거죠. 도대체 이게
그리고 여론전도 지금 엄청나게 벌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대선 그 캠프에 국민 사이렌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국민 사이렌 센터 여기가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이 무차별적으로 언론의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고소 고발을 뭐 웬만하면 이재명에게 좀 불리한 기사만 나오면 고소 고발을 하고 또 이 중재위에 막 제소를 하죠. 자, 그러면은 그것을 어떤 언론사가 좀 그 규모가 작은 언론사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그것을 대신 법적 대응을 해주는데 오늘 이상휘 이 국민 사이렌 센터 센터장이 기자회견을 해서 더 퍼블릭 그 인터넷 신문 더 퍼블릭이 있죠. 더 퍼블릭이 이재명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선관위 뭐 인터넷 선거 보도심의위원회 또는 언론중재위에 연쇄 제소를 당하고 있다. 그 민주당의 언론 이틀막 재갈 물리기를 저지하기 위해서 법과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더 퍼블릭이 난사를 당하고 있다. 이재명이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난사를 당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더 퍼블릭뿐만이 아니고 더 퍼블릭 오늘 그 대표적으로 사례로 들었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어제 법사위 같은 데서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막 저질렀죠. 그 법안, 이재명 방탄 법안을 막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 언론을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또 중재위나 이런 데서 계속 재갈 물리기를 시도하는 그 상황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자세히 소개해 드리고자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게로 어쨌든 민주당의 언론 재갈 물리기가 지금 이것도 극대화되고 있다는 말씀이고, 자, 지금 이재명이 당선되면은 과연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헌법 84조 해석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죠. 그런데 지금 대법원이 현재 8개 사건으로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이 만에 하나 당선이 될 때 재판 중단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담당 재판부 재량에 달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담당 재판부 재량. 자, 그러니까 지금 제일 먼저 다가올 것은 일단 서울고법이 이재명의 협박에 못 이겨서 대선이 끝난 6월 18일로 날짜를 잡아놓은 선거법 파기환송 심의죠. 그 재판. 그리고 그 직후에 이번에 또 같이 날짜를 잡아놨다가 또 대선 뒤로 미뤘던 위정교사 사건 항소심. 그리고 대장동 그 1심, 대북송금 1심, 법인카드 유용 1심. 이 사건들은 각 재판부가 다 다르죠. 그럼 그 재판부마다 만에 하나 이재명이 당선됐을 경우에 이 재판을 계속할 것인지는 그 재판부가 알아서 선택한다, 결정한다고 일종의 지침을 내렸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서 헌법 제84조를 적용해야 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자,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진행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다 아시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런데 막 엇갈리는데 최고법원에서 각 재판부가 결정을 해라. 일단 그러면 그렇게 갑니다. 나중에 그거 가지고 뭐 헌법 소원을 하든지 그건 이제 정체적인 문제고, 제가 왜 여기에 주목을 하느냐면은 이 각 재판부에서 이제 그 알아서 하라는 것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재판이 진행이 되죠. 그런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지금 준비하는 것이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재판이 중단된다. 이 말도 안 되는 이것을 형사 소송법을 변경을 하는 것을 지금 법사위에 딱 올려놓고 있죠. 그래서 만에 하나 이재명이 당선되면은 그것을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서 법제화를 하려고 하죠. 지금 하면은, 지금 뭐 국회도 예정도 안 됐지만 국회 뭐 열면 되지만은 지금 하면은 이주호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하고 딱 그 이재명이 당선되는
그 시점에 만에 하나 당선되면 그 시점에 이것을 올려서 처리를 해버리고 바로 법제화를 해서 제도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은 이재명이 이게 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고 바로 그 효력이 발휘를 하는 게 아니죠. 국무회의로 가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해야 됩니다. 심의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그 대통령이 공표를 해야지, 그리고 간부에 실려야지 그때부터 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재명은 그 형사소송법을 고쳐서 재판이 중단된다는 그 법을 자기가 이제 공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전 단계에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죠. 그런데 국무위원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지금 이 정권이 바뀌면은 뭐 인수위 기간에는 보통 그 전임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은 이렇게 처리를 하고 했는데, 지금 인수위 없이 바로 시작이 되니까는 사실상 국무회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위원들을 해서 국무회의를 만들어서 거기서 심의 의결을 해야지 대통령이 공표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기간이 걸립니다. 장관들을 국무위원을 맡으면 장관들 인사청문회를 다 해야 되고 기간이 있죠. 집권하고 나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건 다 놔두고 이 선거법이 계속 재판이, 그러면 그 담당 재판부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서울 고법에서 이번에는 그 이재명의 협박에 무릎을 꿇어서 6월 18일 날 넘겨놨지만은 6월 18일 날 형량을 정하고 그리고 바로 대법원에, 지금 대법원이 온갖 수모를 다 겪었죠. 형량을 정하면은 이재명이 재상고를 할 것이고, 그러면은 온갖 수모를 겪은 대법원이 신속하게 그것을 유죄로 최종 확정 판결을 하면은 이재명은 바로 내려와야 됩니다. 당선되더라도. 시간이 이쪽이 더 빠른 거죠. 무슨 국무회의를 열고 법을 공포하는 시간보다는 이 시간이 더 빠른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국가적으로 불행하죠. 조기 대선을 했는데 다시 또 조기 대선을 몇 달 만에, 한두 달 만에 또 해야 되는.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참 국가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너무나 불안하다는, 대혼란이 일어난다는 이 점을 지금 김문수 후보 쪽에서 또 저 같은 그 유튜버나 방송인들이 적극적으로 국민께 알려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선거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지금 아직 19일이 남았습니다. 충분히 들어올 사람 좀 들어오고 해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특히 한덕수 전 총리를 포함해서 홍준표 전 시장도 좀 귀국을 하고 그런 좀 반전의 기회가 어떤 변곡점이 몇 번 있으면은 대반전도 어렵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5월 15일 보내드린 라이브 송국근의 정치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 출연이 있고, 또 그 4시에는 KBS 사사건건 출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출연도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많은 정보들을 모아서 내일 다시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